장례식 날 아침은 왠지 흐리고 비라도 올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검은 구름이 끼고 바람이 세게 불고 세상이 나와 함께 애도해 줄 것 같다고. 그런데 베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너무나 맑았다. 겨울 특유의 차갑게 닦인 파란색, 햇빛은 반짝이고 옆집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빨래를 널다가 나를 보고 잠깐 손을 멈췄다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눈만 마주쳐도 어머 어떡해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다. 공기가 입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쇠맛이 났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 위층에서 나는 의자 끄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내 집인데도 내가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았다. 오늘 남편의 장례 예배가 있는 날이었다. 3일장.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화장장으로 갈 예정이었다. 오늘이 끝나면 진짜 끝이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아무리 낯설게 굳어버린 얼굴이라도.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아직도 그의 핸드크림이 놓여 있었다. 뚜껑은 반쯤 열려 있었다. 우리 집은 아직도 그가 살아있을 때의 물건들로 가득했다. 양복 재킷, 넥타이, 향수 냄새, 가습기 위에 올려둔 그의 안경. 죽음은 이렇게도 조용하게 찾아와 물건만 덩그러니 남겨둔다. 나는 검은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졌다. 장례식 내내 입고 있던 옷이라 구김이 갔지만 새로 입을 마음의 여유는 없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눈 밑은 퀭하고 입술은 색이 빠져 있었다. 과부. 그 단어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순간 오한이 올라왔다. 지연아, 택시 도착했어. 문 밖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검은 코트를 걸쳤다. 현관문을 닫는 손이 떨렸다. 손가락마다 힘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여자의 눈동자는 마치 자신이 벌을 받는 사람처럼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 여자가 나라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교회 앞에 도착하자 이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교회였다. 장례 예배를 부탁한 것이기도 했다. 입구에는 흰 국화와 백합으로 만든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고 현수막에는 김민준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라는 글자가 걸려 있었다. 민준, 내 남편의 이름.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향냄새와 꽃향기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그 냄새를 싫어했다. 그런데 민준은 이상하게도 이런 백합향을 좋아했다.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씨, 권사님 힘내요. 어떻게 아직 젊은데. 다들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떼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이런 순간에는 과부에게도 예의가 있다. 너무 멀쩡해도 안 되고 너무 무너져도 안 된다. 울음을 참다가 꺽꺽거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멀뚱멀뚱 서 있으면 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중간 어딘가에 나를 억지로 세워두었다. 살짝 갈라진 목소리, 붉어진 눈, 하지만 눈물은 참아내는 얼굴. 어머니 들어오신다. 뒤에서 누가 속삭였다. 시어머니가 장례식 내내 입고 있던 검은 한복을 입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눈가는 이미 부어 있었고 손에는 계속 쥐고 있는 손수건이 구겨져 있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내 앞까지 오더니 내 손을 붙잡았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숨을 삼켰다. 어머니.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아들,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우리 지연이는 어떡하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눈물 속에서 어머니의 원망과 슬픔이 같이 느껴졌다.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했냐? 왜 하필 지금이냐? 아직 애도 못 낳았는데. 이런 말들이 하지 않았는데도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손을 놓지 않는 것뿐이었다. 장례 예배가 시작되기 전 나는 남편의 관 앞으로 다가갔다. 장례식장에서는 뚜껑을 닫아둔 시간이 많았지만 예배를 위해 잠시 열어둔 상태였다. 흰 천으로 안감이 둘러진 관 안, 검은 양복을 입은 민준이 누워 있었다. 조문객들이 보기 좋게 얼굴에는 약간의 화장이 되어 있었다. 평소보다 주름이 덜해 보이는 어딘가 매끈하고 낯선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던 얼굴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차가운 이마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끝내 닿지 못하고 손을 거두었다. 온기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손끝으로 확인하는 게 너무나 두려웠다. 나 아직 당신한테 화나 있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죽기 전날 밤 우리는 말다툼을 했다. 내가 잠든 줄 알고 몰래 거실에서 통화하던 그를 보고 나는 그저 피곤하다며 대충 넘겼다가 갑자기 서운함이 폭발했다. 맨날 늦게 들어오고 전화는 밖에서만 받고 나한테는 왜 아무 말이 없어? 나 요즘 당신이 누굴 만나는지도 모르겠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말했다. 미안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었다. 상황에 비해 너무 무거웠다.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나는 곧이어 쏟아질 변명이나 설명을 기다렸지만 그는 그날따라 대화를 피했다. 나중에 얘기하자. 나 요즘 좀 힘들어.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출근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집사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겠어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겨우 발걸음을 떼고 맨 앞줄에 마련된 유가족석에 앉았다. 시어머니와 내 옆에는 오빠, 그리고 남편의 사촌인 준호가 자리하고 있었다.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피아노와 성가대의 목소리가 교회 안을 채웠다. 사람들의 숨소리, 훌쩍이는 소리, 누군가의 핸드폰 알림 소리가 작은 파문처럼 퍼졌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 사랑하는 김민준 집사님은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관을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은 인생을 한 문단으로 정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회사를 다녔고 어떤 가정을 꾸렸는지. 그 중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이 사람은 나한테도 끝까지 숨긴 게 있었는데. 그 순간 교회 뒤쪽에서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뚜벅, 뚜벅, 구두 소리가 길게 울렸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뒤를 향했다. 나도 고개를 돌렸다. 입구 쪽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검은 코트를 입었지만 상복이라기보단 평소 옷에 가까웠다. 머리는 느슨하게 하나로 묶였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다.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 옆에 작을 남자아이 하나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크게 한 번 멎었다. 검은 머리, 살짝 웨이브 가진 앞머리가 한쪽으로 떨어져 있고 눈꼬리 모양, 코, 입 주변의 선까지 너무 익숙했다. 아이 얼굴이 민준을 닮아 있었다. 목까지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진 속에서 보던 민준의 어릴 적 모습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어머, 저 아이.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시어머니의 손이 내 팔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 아이와 함께 있는 여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도 멈추지 않고 통로를 따라 걸어 내려왔다. 목사님이 당황한 듯 말을 멈추고 마이크에서 나는 잡음만이 귀에 쨍하게 들렸다. 그녀는 강대상도 성가대도 조문객들도 보지 않았다. 시선은 오직 한 곳, 관 앞쪽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있던 곳이었다. 나는 숨을 제대로 들이키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인생으로 들어오는 어떤 커다란 파도가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밀려오는 기분이었다. 여자는 관 앞에까지 다가오더니 아이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나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엔 미안함보다 결심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또렷하고 조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이 아이. 그녀가 아이의 손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다. 고 김민준 씨의 아들입니다. 상속에서 빼지 마세요. 법적인 권리가 있는 아이예요. 꽃향기와 향냄새로 가득한 교회 안에서 그녀의 말은 폭죽처럼 터졌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들이라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컥 일어나더니 비명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뭐야? 저 여자가 뭔데? 우리 민준이 아들이라니. 말도 안 돼. 당장 나가요. 나가라고. 오빠가 시어머니를 붙잡느라 허둥거리고 목사님은 연신 잠깐만요. 잠깐만을 반복했다. 장례식장 직원이 앞으로 나오려다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 서 있었다.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혼란에 휩싸인 교회 안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이었다. 아이만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 작은 얼굴, 입술을 꼭 담은 낯익은 인매, 익숙한 눈썹. 나는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할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이자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누구세요? 겨우 짜낸 목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다.
내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잘 들지 않았다. 교회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여자가 나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아주 조금 낮게 내렸다. 저는 윤수진이에요. 수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은 민호고요. 민후. 내가 예전에 혹시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하고 남편과 장난처럼 얘기하다가 그가 웃으면서 꺼냈던 이름이 떠올랐다. 아들 낳으면 민호 어때? 김민호. 괜찮지 않아? 그때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름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었다. 그 기억이 통째로 목까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 저기 누워있는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야?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는 허겁지겁 밖으로 나갔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며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하고 중얼거렸다. 목사님은 결국 마이크를 내려놓고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장례 예배 중입니다. 얘기하실 일이 있으시면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는 이미 망가졌잖아요. 수진이 조용히 잘랐다. 너무나 차분한 말투였다. 이 아이는 지금 아빠 얼굴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에서 자기 권리를 요구하러요. 제가 언제까지나 조용히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녀의 시선이 관을 한번 스쳤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이제는 아닙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제대로 내쉬지도 못한 채 겨우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졌다. 주변의 소리가 물 밖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들렸다. 꽃냄새와 향냄새가 한꺼번에 목으로 밀려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누군가가 지연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였다. 발밑이 꺼지는 느낌,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 어디선가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하는 목소리, 그리고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꺼졌다. 어둠이 앞에서부터 서서히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건 교회 천장이었다. 나무로 된 긴 천장, 조명이 둥글게 박혀 있고 그 사이로 설치된 스피커들이 낯익었다. 머리가 찌끈거렸다. 괜찮아요? 물 좀 드실래요? 장례식장 직원이 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컵을 건넸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어지러움에 다시 숨을 골랐다. 아까 잠깐 기절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셔서. 기절? 내가 기절을 했다고?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뜬 듯 장례 예배는 사실상 끝난 분위기였다. 일부 교인들이 여기저기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몇몇은 아주 대놓고 우리 쪽을 바라보며 속닥거렸다. 시어머니는 오빠 옆에 앉아 여전히 울고 있었고 목사님은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두고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앞쪽, 관 바로 앞, 수진과 그 아이, 민호는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었다. 몸속 어딘가에서 서늘한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올라왔다. 나는 의자를 짚고 겨우 일어나 그쪽을 향해 걸어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지만 물을 삼킬 틈도 없었다. 아까 하시던 얘기, 내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계속 하시겠어요? 수진이 나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대놓고 한탄하는 감정도 없었다. 다만 오래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의 결심이 있었다.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그녀가 말했다. 이 아이는 김민준 씨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는 게 그 아이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힘없이 웃으며 물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쓴 표정이었을 것이다. 수지는 잠시 말을 고르고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제가 원했던 건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김민준 씨는 생전에 제 전화도 피하고 변호사도 미루고 약속한 것들을 계속 뒤로 미뤘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죠.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저한테 직접 찾아왔어야죠. 이 사람 아내에게. 저도 그걸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 수진이 힘없이 웃었다. 근데 그가 늘 맞았어요. 지연이 상처받을 거라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내가 다 정리하고 말하겠다고.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기분이었다. 지연, 내 이름이 그의 변명 속에 올라와 있었다니.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그를 믿었죠. 이제 와서 생각하면 어리석었지만요.
수진의 손을 붙잡고 있던 민호가 다시 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관 안에 누워있는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진짜 아빠 맞아? 그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몸을 떨었다. 오빠가 시어머니의 등을 다독이며 어머니 조금만 앉아 계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버지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이에게 중요한 건 그저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뿐이다. 여기 말고. 나는 저우 말했다. 여기는 이 얘기를 할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도 엉망이 됐고 사람들도 그럼 장례 끝나고 나가서 얘기하죠. 수진이 바로 받아찼다. 오늘 여기까지 온 이상 저는 돌아가면서 아무 말도 못 들었다는 듯이 살 수는 없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목사님을 한번 돌아보았다. 목사님은 안경을 살짝 올리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장례 예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후에 따로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다투는 건 고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고인, 그 말이 이제 너무 이질적으로 들렸다. 고인이라니, 정말 고귀한 사람 같은 말이다. 그런 사람이 이런 비밀을 품고 살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든 예배는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빠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내 어깨를 또 한 번 토닥였고, 어떤 이들은 뒤에서 서로 눈을 맞추며 수군거렸다. 아들내미 숨겨놨대. 와, 이게 진짜 드라마지 뭐. 불쌍한 건 저 부인이지. 말은 작았지만 내 귀에는 다 들렸다. 장례식장 앞마당은 겨울 공기로 가득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희미한 입김이 나왔다. 사람들은 흡연 구역 근처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아까 있었던 일을 정리하듯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교회 옆에 있는 작은 벤치로 걸어갔다. 목사님이 가끔 청년부랑 차 마시던 자리였다. 지금은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몇 분 후 수진과 민호가 다가왔다. 민호는 장난감 자동차를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누가 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손은 그 작은 장난감을 꼭 쥐고 있었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되는 건 나도 원치 않았어요.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원치 않았다면 안 했어야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 조금 떨어진 벤치 끝에 앉았다. 민호는 우리 사이 어딘가에 서서 자동차를 벤치 다리에 쿵쿵 부딪히며 놀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어요? 나는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했다. 언제부터 내 남편이랑 그런 관계였냐고요? 수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결국 대답했다. 처음 만난 건 6해 전이에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같이 일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동료였어요. 그 사람도 결혼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전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가 유부남인 줄도 몰랐어요. 6해, 결혼 초반부터. 내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시간들이 빠르게 되감기되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로 다퉜는지, 언제 그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나 요즘 좀 바빠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제가 알게 된 건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였어요.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서야 사실은 나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쳤다고 생각했죠. 저도 그도.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럼 그때 정리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 사람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이 아이한테. 저랑은 정리하겠다고 했고요. 말하자면 아빠 역할은 하겠다는 거였죠. 아빠 역할. 입안에서 그 말이 굴러다니는 느낌이 기분 나빴다. 아빠 역할. 역할이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잔혹하게 들릴 수 있구나. 근데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덧붙였다. 당신한테도 저한테도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나는 냉랭하게 말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충격받을 것도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어이없어 웃음이 튀어나왔다. 농담하세요? 농담 아니에요. 수지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당신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고 울컥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놓고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울었고요.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눈물, 그게 고스란히 상상되어 버려서. 한 사람만 사랑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내가 조용히 말했다. 둘 다 사랑한다는 건 둘 다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녀가 가방 안에서 어떤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연갈색에 딱 봐도 관공서 서류를 넣을 것 같은 봉투였다. 이건 뭐예요? 증거예요. 수진이 봉투를 내밀었다. 민호가 그의 아들인 증거. 그가 나와 이 아이에게 약속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했던 것들의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캡처, 사진,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그 말이 나온 순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친자 확인까지 했다고요? 네, 3살 때쯤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묻어 있었다. 그 결과 받고 나서 그 사람 많이 울었어요. 무서웠겠죠. 당신이 알게 될까봐.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도 열지 못했다. 봉투 가장자리를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었지만 도저히 안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그 봉투를 보게 될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그때 당신이 어떻게 하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다만 이 아이를 없는 사람처럼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민호가 그때 장난감 자동차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모도 같이 놀래요? 이모.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또 쿡 찔렸다. 미안, 이모는 지금. 나는 말을 고르다가 결국 짧게 웃었다. 이모가 좀 바빠서 오늘은 나중에. 아이는 납득이 안 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다가도 금방 다시 자동차를 들고 벤치다르를 따라 굴리며 놀기 시작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장례 끝나고 연락주세요. 수진이 말했다. 법적인 문제든 감정적인 문제든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 얘기를 여기서 배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단 한 번 고개를 숙이고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작은 손과 큰 손이 맞잡힌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또 하얘졌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교회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나는 벤치에 앉은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쥐고 있던 봉투만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장례식 내내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오랜만에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구두, 운동화, 슬리퍼. 어디에도 손이 닿지 않은 듯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식탁 위에 수진이 준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냥 바라보았다. 열면 끝이다. 봉투 안에는 우리 결혼 생활의 뒤집힌 면이 들어있을 것이다. 내가 믿어왔던 우리라는 이야기와 그가 따로 살고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연결해줄 증거들. 열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 열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거짓 위에 앉아있게 된다. 선택지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봉투 입구를 천천히 뜯었다. 조용한 집안에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먼저 보이는 건 사진이었다. 카페, 놀이터, 놀이공원 앞. 아마도 아이 생일 파티로 보이는 풍선이 있는 방. 그곳에 민준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민호가 있었다. 민호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 아이가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마에 키스하는 모습. 어딘가 피곤해 보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얼굴. 사진 속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저 얼굴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랑 있을 때의 그는 저렇게까지 완전히 풀어진 표정을 잘 짓지 않았다. 늘 어딘가 한 칸쯤은 남겨둔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웃고 있었다. 어쩌면 그게 진짜 그였을지도 모르겠다. 사진을 넘기자 이번에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들이 나왔다. 요즘 잘 지내? 민호 감기 나았어? 오늘 퇴근 늦을 것 같아. 잠깐 들릴게. 나도 보고 싶어. 미안해. 언제까지 이렇게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연이한테 말해야 하는데 겁나. 나 너무 나쁜 놈이지. 한 줄 한 줄이 칼처럼 박혔다. 나 너무 나쁜 놈이지. 그래, 당신은 나쁜 놈이었다. 근데 그 말을 나한테가 아니라 그녀에게 하고 있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가 나왔다. 병원 이름과 의사 서명이 찍혀 있었다. 활자 하나하나가 너무 또렷했다. 부, 김민준, 자, 윤민호, 결과, 친자관제 있음.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가 몰랐을 리 없다. 이 결과를 손에 쥐고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고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웃었다. 그 순간에 나는 잠시 그를 미쳐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는 그마저도 회피한 채 떠나버렸다. 욕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손이 떨렸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계좌 이체 내역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날짜에 빠져나가는 돈, 생활비라는 메모가 달린 송금 내역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우리가 아끼고 아꼈던 적금이 떠올랐다. 집을 넓혀보자고, 혹시 나중에 아이 생기면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모으던 돈. 그때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요즘 회사가 좀 힘들어서 월급이 작고 들쭉날쭉해. 우리 적금 잠깐 멈출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부부는 서로 믿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는 그 돈보다 먼저 챙기던 곳이 있었다. 내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나는 손에 쥔 종이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의자에 몸을 축 늘어뜨렸다. 심장 박동 소리만 귀에 크게 들렸다. 그때 핸드폰이 빛났다.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던 핸드폰을 집어드니 문자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보낸 사람? 법무법인 빈원. 내일 오전 10시 고 김민준 씨 유언장 개봉 및 창속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언장. 그 단어가 또 한 번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 마지막 선택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 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아니면 그마저도 숨기고 떠난 걸까? 어느 쪽이든 내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 안에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로비와 벽 가득 걸린 추상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마치 딴 세상 같았다. 검은 옷을 입은 4개의 그림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나, 시어머니, 오빠, 그리고 남편의 사촌, 준호. 시어머니는 연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우리 민준이가 유언장이 있을 줄이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요즘은 다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하니까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다. 보험 같은 개념으로. 웃음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소리였다. 아무도 제대로 동조하지 않았다. 사무실 안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인지 뒷벽에는 감사패와 상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목소리는 딱 업무적인 예의와 슬픔 사이 알맞은 톤이었다. 오늘은 고 김민준 씨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개봉하고 상속에 대해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혹시 오시기 전에 추가로 들으신 말씀이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또 닦았다. 오빠는 작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하얀 봉투에 남편의 필체로 되어 있는 이름이 보였다. 유언장 김민준. 그 필체가 너무 익숙해서 순간 숨이 막혔다. 변호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고 안에 있는 종이를 펼쳤다. 목소리가 낮게 회의실을 메웠다. 나는 서울시 빈원빈홍구에 거주하는 김민준으로서 아래와 같이 나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유언으로 남긴다. 말들이 흘러갔다. 집, 예금, 자동차, 보험금. 아내인 최지연에게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예금 계좌 중 70%를 상속한다. 나는 멍하니 들었다. 70%? 나머지 30%는? 모친인 김정희 여사에게는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일정 금액을 양도한다. 시어머니가 훌쩍였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 변호사가 종이를 한 번 넘겼다. 그때 그의 표정이 아주 약간 굳어졌다.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이 유언장은 사망 시점 기준 3개월 전 별도의 부속 문서를 통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숨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엉켜 흘렀다. 수정 내용은 변호사가 종이를 바라보며 읽어내려갔다. 본인은 추후 밝혀질 수 있는 추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 중 일부를 신탁 형태로 설정할 것을 요청한다. 추가, 부양가족? 회의실 안 공기가 찐득해졌다. 추가 부양가족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리 민준이가 언제 또 가족이 있었어요? 지연이 말고 누구한테? 변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유언장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부양가족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향후 친자 확인 결과에 따라 신탁의 수혜자를 지정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친자 확인?
내 눈이 서서히 커졌다. 머릿속에서 핏기가 가시는 느낌이었다. 수진이 준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떠올랐다. 이미 결과가 나온 하나의 아이, 그리고 변호사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복수형, 부양가족, 드디어 내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문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수혜자를 포함하기 위해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요. 오빠가 작게 욕을 중얼거렸다. 아니, 이 인간이 대체 뭘 얼마나 돌아다닌 거야?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나도 아니고 둘, 셋이라고 하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엔 남편의 필체로 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쪽에서 준비한 듯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봉투 안에서 접힌 종이와 얇은 클리어 파일 하나를 꺼냈다. 고인은 사망 전 저희 사무실과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누며 유언장과 관련한 추가 수정을 문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내용상 정리되지 않아 최종 유언장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의 말이 이어지기 전에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거기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한 포니테일, 표정은 긴장과 긴장이 섞인 얼굴. 윤수진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민호가 없었다. 혼자였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며 인사했다. 아,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저 여자가 여기 와요? 여기가 어디라고?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측에 본인의 아이에 대한 상속 문제를 상담하셨습니다. 당시 동석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확인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본인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 아이. 그 말이 머리를 한번 쿵 치고 지나갔다. 가능성. 그 말은 최소한 둘이라는 뜻이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까지. 수진이 조심스레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다. 내 눈을 피하지 않으려는 듯 똑바로 보았다. 여기까지 온 이상 숨길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 꺼냈던 클리어 파일을 내 앞쪽으로 밀었다. 여기에는 고인이 저희에게 전달했던 일부 자료와 사후에 유족분들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파일을 받았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파일을 열자 익숙한 서류 양식이 눈에 들어왔다.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 결과지는 아직 비어 있었다. 이건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다. 다른 아이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인이 본인인지 확신할 수 없는 아이가 있다며 의뢰했던 검사입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기 전 사고가 발생하여 실제 검사는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또 아이가 있다고? 지금도 하나 때문에 난린데 또. 아니, 이게 무슨. 준호가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낮게 말했다. 고모님, 진정하세요. 일단 들으시고. 나는 서류를 처음부터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다시 훑어봤다. 아이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엄마 이름도. 단지 모, 빈, 원, 블라인드라고만 처리되어 있었다. 내가 아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진이 조용히 나랬다. 저도 이 서류를 처음 봤어요. 변호사님이 어제 저한테 연락 주셨을 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 아이가 민준 씨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충격이 배어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뱉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다. 나도 모르고 그녀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랐던 그의 또 다른 비밀. 말도 안 돼. 내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고인은 이 서류와 함께 저희에게 자필 편지를 남겼습니다. 유언장에 첨부하는 건 고민 중이라고 하셨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을 명시하기는 어렵다며 보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유족분들께서 언젠가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그는 또 다른 작고 하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앞에는 익숙한 필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혹시라도 지현이가 보게 된다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뜯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그의 글씨였다. 지현아,
내가 이 편지를 정말 네가 읽게 될지 아니면 그냥 변호사 서랍 어딘가에 묻힐지 모르겠다. 사실 이 편지를 쓰는 것조차 비겁한 짓 같아서 몇 번이나 찢었다가 다시 쓰고 있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한 것 같다가 아니라 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네가 이걸 보고 있을 땐 아마 나는 네 앞에 없겠지. 살아있다면 난 절대 이걸 네가 보게 두지 않았을 거다. 그 정도로 나는 겁쟁이다. 너를 잃을까봐, 엄마를 잃을까봐, 내가 쌓아온 모든 걸 잃을까봐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중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나는 아마 네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보기 싫은 방식으로 사과한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살아있을 때 네 앞에 서 있었다면 이 편지는 존재하지 않았겠지. 너를 사랑했다. 이 말이 앞으로 네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민준 편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손끝이 덜덜 떨렸다. 글씨가 눈물에 번져 보였다. 내가 울어서인지 그가 쓰다 울었는지 둘 다인지 모를 정도로 사랑했다. 미안하다.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설명이 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게 너무 늦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있었다. 편지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진동이 회의실 탁자 위에서 떨리는 소리를 냈다. 화장실 핑계를 대고 나와서야 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낯선 번호 하나가 떠 있었다. 문자였다. 알고 있겠네요, 이제. 그래도 그 사람한테 너무 관대하게 굴지는 마요. 두 번째 문자가 바로 이어졌다. 그 사람 더 많이 숨기고 살았어요.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다. 누구세요? 대답이 바로 오진 않았다. 몇 초 혹은 몇 분 같았던 시간이 흐른 뒤 겨우 답장이 왔다. 그 사람한테 친자 확인 검사하라고 압박하던 사람 중 하나요.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변호사가 말한 두 번째 아이, 끝내 진행되지 못한 친자 확인 검사. 그 검사 뒤에 누군가가 있었다. 곧 연락 다시 할게요. 당신한테도 말해야 할 게 많아서. 문자를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장례식장에서 나타난 아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유언장에 적힌 추가 부양가족이라는 단어도 중간쯤에 있는 조각일 뿐이었다. 이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화장실 세면대에 양손을 짚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찰흙처럼 일그러진 얼굴, 울다 지쳐 부어오른 눈, 입술은 피가 안 통하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오빠 목소리가 들렸다. 응, 금방 나갈게. 목소리는 내 것 같지 않았다. 나는 한 번 더 찬물을 얼굴에 끼얹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남편은 죽었다. 그가 숨겨왔던 이야기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끝이 어디인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선택할 수 없다. 알고 싶지 않다고 도망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나는 그가 숨겨둔 진실의 끝까지 가야 한다. 최소한 내가 더 이상 그의 거짓말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 손에 쥔 핸드폰 화면에 낯선 번호의 마지막 문장이 여전히 떠 있었다. 당신은 진짜 아무 잘못 없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위로라는 건 사실 누구의 잘못인지 아는 게 아니라 상처가 덜 아픈 상태를 말하는 건데 나는 아직 너무 아팠다. 그리고 이 고통의 근원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걸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회의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나는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짧은 문자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은 진짜 아무 잘못 없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위로라는 건 사실 누구의 잘못인지 아는 게 아니라 상처가 덜 아픈 상태를 말하는 건데 나는 아직 너무 아팠다. 그리고 이 고통의 근원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걸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회의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나는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짧은 문자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사람한테 친자 확인 검사하라고 압박하던 사람이요. 당신한테도 말해야 할 게 많아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문장들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너무 가까이서 속삭이는 말처럼 들렸다. 이미 내 삶에 깊숙이 끼어들어 있는 사람처럼. 지연아, 괜찮아? 문 밖에서 오빠가 다시 물었다. 나는 억지로 물을 한 번 더 얼굴에 튕기고 문을 열었다. 응, 가자. 목소리는 평소보다 깔려 있었다.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수진은 이미 떠난 뒤였다.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했지만 내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유언장, 신탁, 추가 부양가족, 법적 권리, 분쟁 가능성. 단어들은 너무 선명했지만 의미를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며 준호가 슬쩍 내 옆으로 다가왔다. 지연아, 응? 혹시 방금 들어온 그 여자 많이 봤던 것 같아? 어디서? 작년에 민준이 생일 때 우리끼리 가볍게 술 한잔했던 날 있잖아. 그날 늦게까지 남아서 전화 받던 적 있지? 그때 밖에서 누군가랑 격하게 통화하던 거 기억나? 나는 어렴풋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홍대 쪽 이자카야, 작은 테이블. 남편, 준호, 회사 동료 몇 명, 나도 같이 있었고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나가서 한참 돌아오질 않았다. 돌아왔을 때 얼굴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회사 일 때문에라며 웃어 넘겼다. 그날? 내가 물었다. 응, 그때 나도 화장실 가다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전화 끊기 전에 잠깐 목소리가 들렸거든. 여자였어. 근데 방금 목소리가 좀 비슷해서. 준호는 곧바로 말을 감췄다. 미안, 괜한 얘기였으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고마워. 이미 추측과 의심은 내 머릿속에서 충분히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조각들을 더 모으는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갑자기 너무 고요했다. 장내 내내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는데 갓 빠져나온 상복 냄새와 아직 치우지 않은 조화 몇 송이에서 나는 향이 섞여 이상한 공기가 만들어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까 그대로 두고 나온 봉투와 서류들 그리고 변호사가 건네준 추가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그 사이에 남편의 노트북이 있었다. 장례 준비하면서 필요할까봐 거실로 가져와둔 것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를 치는 손이 잠시 망설였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노트북을 들여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어도 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게 신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노트북은 그가 남겨놓고 떠난 블랙박스 같았다. 내가 몰랐던 그의 삶이 저장되어 있는 유일한 단서. 잠금 화면이 풀렸다. 바탕화면에는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다. 둘이 나란히 서서 돌담길을 배경으로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다. 이때도 이미 커서를 시선처럼 움직이며 나는 폴더들을 하나씩 살폈다. 업무, 보고서, 엑셀 파일, 프레젠테이션 자료. 평범한 직장인의 컴퓨터였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바탕화면 오른쪽 아래 구석에서 이상한 아이콘을 발견했다. 하얀 폴더 모양인데 이름이 이상하게 붙어 있었다. TMP 밑줄 사진 정리. 민주는 파일 이름을 아주 꼼꼼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업무 폴더면 프로젝트 밑줄 2024 밑줄 Q3 같은 식으로. 사진 폴더면 2022 밑줄 가을 여행 이런 식으로. TMP 같은 애매한 이름은 잘 쓰지 않았다. 나는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폴더 안에는 또 다른 폴더들이 있었다. 휴대폰 백업 삭제 해정, 다운로드 밑줄 정리 전, 기타. 그중 휴대폰 백업 삭제 해정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쿵 하고 한번 내려앉았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휴대폰 내용들이 여기에 일부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손가락을 움직여 그 폴더를 열었다. 수십 개의 폴더와 파일들, 날짜로 표시된 폴더들 중 사고 나기 일주일 전 날짜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세 자릿수 숫자와 날짜. 그 안에는 이미지와 화면 캡처 파일들이 섞여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열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다. 상대방 이름은 건호로만 표시되어 있었고 저장된 이름은 없었다. 제발 좀 도망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도망가는 걸로 보이냐? 나도 미치겠으니까. 당신이 미친 건 아니고 당신 주변 사람들이 미치는 거지. 제발, 제발 당장 얘기하지는 말아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준비할 시간? 당신은 5년 동안 준비했어. 난 그만큼 기다렸고. 메시지의 마지막 줄은 전송 시간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사진을 넘겼다. 당신 와이프도 사람이다. 나 알아. 알고 있으면 더 늦기 전에 직접 얘기해. 무서워. 그럼 계속 숨고 싶어? 계속 이렇게 살고 싶냐고? 나 더 이상 임신 테스트기 들고 당신 찾아가는 여자 되고 싶지 않아. 임신 테스트기. 그 단어가 눈을 찌르듯 박혔다. 사고 일주일 전, 그때 이미 그는 또 다른 임신 가능성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 대화가 수진과의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다.
수진과의 대화는 조금 다른 톤이었다. 사진 속 캡처는 훨씬 더 날 것 같았다. 분노와 지침이 섞인 문장들. 나는 목록으로 돌아갔다. 또 다른 캡처 파일들을 연달아 열어보았다.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었다. 언제 말할 거냐?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나는 애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당신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대신 검사는 해야 한다. 도망치지 마라. 그중 하나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보내고 있었다. 당신 사촌오빠가 말하길 당신 요즘 상태 이상하다고 하더라. 사촌오빠, 준호가 떠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더 이상 화면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모니터가 울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노트북을 덮지도 못한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정작 가장 늦게 알게 된 건 나였다. 눈앞에 여러 얼굴이 겹쳐졌다. 민준, 수진, 민호, 법무법인 변호사, 그리고 아직 얼굴도 모르는 또 다른 여자와 아이. 그때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아까 문자 보낸 번호. 나는 손에 땀이 찬 걸 느끼며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생각보다 빨리 받으셨네요. 저쪽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약간 숨을 죽인 듯한 기색이 있었다. 젊지도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는 여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당신 남편한테 검사를 하라고 했던 사람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화로 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왜 미안해요? 당신 남편이 죽기 전날 밤 저랑 통화했었거든요.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내려갔다. 언제요? 사고 나기 몇 시간 전쯤이었어요. 그녀는 마치 경찰 진술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시간대를 또박또박 짚었다. 그 사람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울었고 당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고 했죠. 내 귀에서 혈액이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다. 만났어요? 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다. 어디서? 그건 내일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왜요? 내가 이 모든 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나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전화로 대충 말해버리면 나도 도망칠 것 같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만약 내가 안 나가면요? 그래도 언젠간 마주치게 될 거예요. 한국 생각보다 좁잖아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 빈 원대교 및 공영주차장 아시죠? 거기서 봐요. 햇빛 잘 들어오는 벤치 근처에 있을게요. 그냥 검은 코트 입고 갈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입어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말할 틈도 없이 통화는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을 허벅지 위에 내려놓았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다. 남편이 죽기 전날 밤 그는 나보다 먼저 다른 여자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 그 사실이 팩트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교회에서 민호가 관을 보며 진짜 우리 아빠야? 라고 물었던 장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노트북 화면 속 카카오톡 캡처가 떠올랐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나는 결심했다. 내일 그 여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의지했던 사람, 나보다 먼저 그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 회사 동료들 중 그는 항상 한 사람을 우리 태수 선배라고 부르며 신뢰했다. 야근이 많을 때도, 회식이 있을 때도, 고민이 있을 때도 거의 항상 그 이름이 언급되곤 했다. 오늘도 태수 선배가 대신 보고서 막아줬어. 태수 선배 아니었으면 내 입장 진짜 난감했을걸.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 연락처를 뒤졌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조문을 오느라 통화한 적 있는 이름이 스쳤다. 박태수. 나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걸었다. 새벽 시간이라 미안했지만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몇 번이나 신호가 가고 나서야 통화 버튼이 켜졌다. 네? 여보세요? 잠에서 덜 깬 듯한 목소리였다. 죄송해요, 이 시간에. 혹시 지연 씨? 네. 그는 잠이 확 깬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내일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참 동안 태수의 숨소리만 들렸다. 괜찮으시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뵙고 싶어요. 민준이 마지막 며칠 동안 어떤 상태였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는 조심히 물었다. 지금 말고 꼭 매일이어야 할까요? 나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지금 얘기하셔도 된다면 더 좋고요. 한숨이 들렸다. 그럼 지금 나오실 수 있어요?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24시간 카페. 늘 학생들이 많던 곳이었는데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는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사람 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남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전부였다. 태수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미 장례식장에서 몇 번 마주쳤고 장례 내내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도 봤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표정 역시 무너져 있었다. 지연 씨, 그는 내 앞에 앉으면서 오래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진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어야 했는데 결국 이런 식이네요.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나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생각보다 훨씬.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마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려는 사람처럼 한 번 눈을 감고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렇겠거니 했어요. 우리 팀이 워낙 빡세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근도 아닌데 괜히 늦게까지 회사에 남으려고 하고 술을 혼자 마시고 담배도 늘어나고. 집에서는 담배를 안 폈어요. 회사 옥상에서 피웠어요. 저도 같이 몇 번 따라 나갔고요. 태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한 번은 옥상에서 갑자기 울더라고요. 태수 형, 나 진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장난인 줄 알고 로또 맞았냐, 애 낳냐 그랬어요. 그 말이 내 심장을 그대로 찔렀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진짜로. 형, 나 진짜 애가 하나 더 있어 라고. 태수는 마치 그때를 다시 떠올리는 듯 공중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안 웃더라고요. 그냥 울더라고요. 어깨를 떨면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민호였어요. 네, 나중에 사진도 보여줬어요. 너무 똑같지 않냐면서. 웃으면서 보여주는데 눈은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연이는 몰라. 절대 몰라야 돼. 말하면 다 끝이야. 라고 계속 반복했어요. 끝났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차가웠다. 태수도 그걸 느꼈는지 순간 말을 멈췄다. 미안해요. 내가 먼저 말했다. 당신한테 화내려는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화내셔도 돼요. 그는 낮게 말했다. 저도 죄인이니까요. 왜요? 제가 그 사람이 숨을 공간을 만들어준 사람이라서요.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몇 번 두드렸다. 한 번은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형, 나 진짜 끝장나게 실수한 것 같아. 근데 또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둘이야? 라고 농담했어요. 그때는 멋모르고 나는 숨을 들이키다 멈췄다. 둘.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예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같은 느낌이라고.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뭐 은유인가 했죠. 나중에서야 다른 여자 얘기도 조금씩 꺼냈어요. 이름은 말 안 했지만 자기가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고. 내 머릿속에서 어떤 소음이 크게 울렸다. 혈관을 타고 올라오는 열과 차가운 한기가 동시에 느껴졌다. 제가 그랬어요. 태수가 말을 이었다. 지연이한테 다 말해. 한 번에 욕먹고 한 번에 맞고 한 번에 끝내. 그게 차라리 나아. 라고. 근데요. 그 사람은 늘 똑같이 말했어요. 나 겁나. 나 지연이 잃고 싶지 않아. 엄마조 무너질 거야. 나만 욕먹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 다 죽잖아. 눈물이 왈칵 치밀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면서도 또 약속했어요. 이번 달 안에 말할게. 이번 주 안에 말할게. 이번 주일 예배 끝나고 말할게. 그러다가 그날이 온 거죠. 사고 난 날 내가 대신 말했다. 네. 태수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나기 전날 밤에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형, 진짜 내일 말할 거야. 더 이상 도망 못 다니겠어. 누군가가 나한테 더 이상 안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누군가요? 그때는 이름을 안 말했어요. 근데 톤이 수진 씨 얘기할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더 두려워했어요. 나는 핸드폰 메모장에 낯선 번호를 떠올렸다. 그놈의 용기를 왜 그때서야, 왜 꼭 그날이었는지. 태수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보다 먼저 사무실 근처로 연락이 왔어요. 민준 씨 교통사고 났다고. 그때부터 그냥 정신이 없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컵의 커피가 식어 있었다. 나는 그 표면에 떠있는 기름막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침을 삼켰다. 그날 아침 어디 다녀온 것 같다는 말 경찰한테 들은 적 있어요?
네, 동선 확인한다고 경찰분들이 회사에도 왔었거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직전에 회사가 아니라 다른 데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인지는 저는 정확히 못 들었어요. 다만 표정이 평범한 야근 후 피곤한 표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흥분한 상태였대요. 민준의 마지막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남겨진 짧은 음성 메시지. 나 너무 무서워. 근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육성이 아니라 칼날처럼 느껴졌다.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내가 낮게 물었다. 네, 뭐든. 오빠는 저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장례 치르는 동안 유언장 보고 나오기 전에 그동안 들은 얘기들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겁이 났어요. 뭐가요? 제가 당신한테 다 털어놓으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당신한테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이 욕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더 스릴렀다. 근데 결국 지금도 똑같이 욕먹고 계시잖아요. 내 말에 태수는 힘없이 웃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게 늦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그 사람이 제 노트북으로 백업해둔 자료예요.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안에 녹취 파일이 하나 있어요. 녹취요? 네, 어떤 여자랑 통화했던 거 직접 녹음해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하려 했던 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끝까지 열이 올랐다. 그는 그렇게까지 계산하면서 살았구나. 너무 밉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낯설었다. 카페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동이 트려면 시간이 남아있었다. 나는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봉투를 품에 안고 한 가지 생각만 되뇌었다. 이제 진짜 끝까지 가야겠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눈을 뜨니 이미 오전이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조금 새어들어와 있었다. 어제 새벽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전에 가야 할 곳이 하나 더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오전에 혹시 시간 되세요? 네, 민호 어린이집 가고 저는 집에 있어요. 오시겠어요? 나는 바로 간다고 답했다. 택시를 타고 수진이 알려준 주소로 가는 동안 청박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서울인데 다른 도시 같았다. 아파트 단지 앞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편의점 앞에 청년들이 컵라면을 먹고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풍경들. 저 사람들은 오늘도 평범하게 하루를 살겠지. 택시가 멈춘 건 생각보다 평범한 빌라 앞이 아파. 4층짜리 연식 좀 된 듯한 건물. 철제 현관문 옆 우편함에는 스티커와 홍보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벨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렸다. 오셨어요. 수지는 편안한 니트와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단정한 모습과는 달랐다. 민낯에 가까운 얼굴,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현관에 들어서자 아이 운동화가 여러 켤레 널브러져 있었다. 벽에는 민호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사람, 자동차, 집. 그중 하나에는 웃는 얼굴 3개가 그려져 있었다. 그 아래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나, 아빠 라고 적혀 있었다. 가슴이 또다시 조여왔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작은 소파와 낮은 테이블, TV와 장난감 상자가 있었다. 창가 쪽에는 베란다와 연결된 빨래 건조대가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옷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아침도 못 드셨을 것 같은데 뭐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 민호는 어린이집 갔어요. 3시쯤 되면 올 텐데 그 전에 돌아가셔야 하면 조금 보고 싶어요. 내 말에 수진의 눈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알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올 때까지 같이 있어요. 우리는 소파 양끝에 앉았다. 어색하게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테이블 하나가 있었다. 그 위에는 아이가 먹고 남긴 시리얼 그릇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어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많이 놀라셨죠?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은 안 놀랐어요? 저도 그 서류는 처음 봤어요. 민호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TV에서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배경음악 속에서 누군가 포기하지 마 라고 외치고 있었다. 상황에 안 어울리는 대사가 우습게 들렸다. 민호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는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어요? 주말마다 멀리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라고요. 수진이 씁쓸게 웃었다. 어렸을 때는 아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일하는 사람은 바쁘니까. 같이 사진 찍은 건 몇 번 있었지만 사람 많은 데서 계속 같이 다니면 안 되니까 늘 조심했어요. 공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민준이 했던 말 하나가 떠올랐다. 이번 주말에 지방 공장 쪽에 설비 점검 있으래. 1박 2일로 다녀와야 할지도 몰라. 그럼 그날들에? 네, 수진이 대신 말했다. 대부분 저희랑 있었죠. 내가 딱히 반응이 없자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이한테는 아빠였어요. 적어도 그가 올 때만큼은. 같이 놀이터도 가고 장난감도 사주고 어린이집 발표회도 멀리서 한번 보고 다시 올라가곤 했어요. 나는 입안이 바싹 말라 한참을 말 잇지 못했다. 저는 그 주말들에 혼자 있었어요. 요즘 회사 힘들어. 공장 점검 좀 다녀올게. 그 말만 믿고. 수진이 조용히 내 얼굴을 보았다. 당신한테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아무리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저는 처음에 알았을 때 떠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욕먹어야 할 부분이에요. 나는 목을 축이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러내렸다. 민준 씨가 마지막 며칠 혹시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 질문은 나를 향해 묻고 있는 동시에 내가 묻고 싶은 것이기도 했다. 수지는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리며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에 이곳에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어요. 발을 계속 떨면서 한숨만 쉬고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아빠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억지로 웃으면서 아빠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끝장나게 실수한 것 같아. 근데 이번엔 진짜 끝까지 숨길 수 없는 실수야 라고. 이번엔? 나는 그 단어에 걸렸다. 이미 민호가 있는데 또 이번엔? 이라고 했다고요? 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또 누구야? 이번에는 몇 살이야? 라고. 농담 섞어서 말했는데 그는 하나도 안 웃었어요. 대신 나도 아직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 다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다. 친자 확인 검사 서류가 떠올랐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두 번째 서류. 누구냐고? 이름은 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신 그랬어요. 지연이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선이 아닌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안심됐어요. 안심이요? 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도 놀란 듯했다. 이제라도 끝내려고 하는구나. 나 혼자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당신과 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이 현실을 마주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시에 무서웠죠. 당신이 어떤 얼굴로 나를 볼지 상상만 해도.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혹시 통화했어요? 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정 넘어서 전화 왔어요. 나 진짜 말할 거다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미루겠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컥울컥. 제가 물었어요. 무섭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지는 그대로 그 문장을 따라했다. 무서워.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건 이제 아무도 나 믿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에 그대로 박혔다. 그래, 그는 옳았다. 이제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 사실 그럴 기회조차 사라졌다. 그리고 수진이 말을 이었다.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지연이 진짜 좋은 사람인데 나 같은 인간 만나서 인생 꼬인 거야 라고. 웃으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듯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찼고 잠시 후 민호가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엄마! 그는 실내화를 벗을 새도 없이 신발을 대충 벗어던지고 거실로 뛰어왔다. 엄마! 그는 실내화를 보고 멈칫했다.
어제 봤던 이모다. 나는 몸을 약간 일으켜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안녕, 민호야? 이모 이름 뭐야? 아이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수진이 대신 말했다. 이모 이름은 최지연 이모야. 민호는 내 얼굴을 뚫어져라 보다가 갑자기 싱긋 웃었다. 나는 윤민호야. 어제 그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모 가버렸잖아. 그는 가방을 뒤적여 동그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위에는 3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어제 현관에서 봤던 그림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각각 위에 적혀 있었다. 엄마나, 그리고 웃는 남자의 위에 조심스럽게 쓰인 글씨. 아빠, 이거 장례식 가기 전에 그린 거야.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빠도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게 하려고. 엄마랑 나랑 아빠랑 같이. 숨이 막혔다. 근데 아빠는 이제 천국 갔다며. 선생님이 그랬어. 천국이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래. 근데 그러면 왜 엄마는 울어?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질문은 순수했고 답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다. 수진이 겨우 웃으며 말했다. 울다가도 나중에 안 울걸. 울 일이 다 끝나면. 울 일 다 끝나면 아빠 다시 와. 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녀가 힘겹게 대답했다. 대신 아빠 생각해줄 사람이 더 생길 거야. 그녀의 시선이 잠깐 나를 스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아이는 갑자기 내 옆으로 와서 나의 왼손에 걸려있는 결혼 반지를 가만히 만졌다. 이거 아줌마, 아니 이모도 결혼했어? 나는 손을 빼지 않고 조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희 아빠랑 결혼한 사람이었어. 민호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이모랑 나랑 진짜 가족이야? 예상치 못한 질문에 심장이 멈췄다. 수진도 말을 잃은 듯했다. 나는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어릴 적 사진과 지금의 민호가 겹쳐 보였다. 그 중간에 내가 끼어 있었다. 글쎄, 목이 메었다. 하루아침에 가족이 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천천히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사이 정도? 민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얼굴로 금세 웃었다. 그래도 좋아. 이모 있으면 나 엄마 말고 이모도 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잠시 후 나는 자리를 일어났다.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집을 나가려는데 민호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이모, 다음에 또 와. 응, 약속. 아이의 손가락이 내 새끼손가락에 걸렸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인지 그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요청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약속할게. 기분이 이상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 건 오랜만이었다. 특히 이렇게 무구한 사람과. 한강 빈 원대원 아래 공영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제법 차가웠다. 오후 3시, 해는 아직 하늘 중간쯤에 떠 있었지만 겨울이라 그런지 빛은 이미 길게 늘어져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며 강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 누군가일까? 내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는 사이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벤치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멀리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이 안 됐지만 가까이 갈수록 윤곽이 분명해졌다. 나는 몇 걸음 더 다가가다가 그대로 멈췄다. 입안이 말라붙었다. 그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얼굴이 아니었다. 준호 오빠? 내 입에서 나온 이름이었다. 그는 놀라지도 않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약간 초췌해진 모습, 수염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턱,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왔네.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문자? 오빠가 보냈어요? 응.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번호 저장 안 돼 있을 거라서 일부러 말 안 했어. 혹시라도 문자 보고 안 나올까 봐. 왜요? 입술이 말라 발음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왜 오빠가? 왜냐니? 왜겠어? 그는 코트를 여미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도 이 일에 한삼이나 엮여 있으니까. 엮여 있다니요? 너한테 말 안 한 게 내 죄야. 준호는 벤치 뒤를 돌아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강 쪽을 잠깐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 잠깐만 걷자. 한강 산책로를 따라 우리 둘의 발자국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강물은 겨울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고 다리 위로는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렸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물었다. 민준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준호는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숨소리를 한 번 내쉬었다. 아이들, 벌써 복수형이야? 유언장에 그랬어요. 추가 부양가족들. 그 인간답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처음 알게 된 건 네가 아니라 그 여자애 때문이었어. 수진 씨 말고 다른 사람이요? 아니, 수진 씨 포함해서. 그는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술자리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털어놨지. 나 진짜 큰일 났다고. 감히 상상도 못할 실수를 했다고. 그때는 나도 그냥 바람 폈다가 걸린 정도겠지 싶었어. 그래서 네 똥은 네가 치워라 하고 넘겼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기가 구체적으로 바뀌더라. 언젠가부터는 애가 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게 민호야. 그 애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속으로 욕했어. 야, 그건 좀 심했다고. 근데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떡하냐. 그건 죄가 아니잖아. 그 말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민호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안 들은 척 했어. 너한테 말할 용기도 없었고 말해버리면 진짜로 너랑 그 사이가 다 박살날 것 같았거든. 내가 그 박살의 도화선이 되기도 싫었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응, 그는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 첫 번째 잘못이야. 두 번째는 그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잠깐 나에게 보여줬다. 낯익은 대화창이었다. 너 더 이상 도망 못 가. 지연이한테 말 안 할 거면 내가라도 말할 거다. 애가 몇이냐 이 X야. 문장 스타일이 아까 노트북에서 봤던 카톡 캡처와 너무 비슷했다. 설마? 그래, 나야. 그 사람한테 문자 보내서 압박한 것 더 숨지 말고 말해라고. 이제는 지연이도 알 권리가 있다고. 너 혼자만 죄인으로 남을 생각하지 말고 같이 죄값 치르자고.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오빠가 왜?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까진 없었어. 근데 두 번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두 번째 얘기라면? 다른 여자, 다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얘기. 준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 술자리에서 그 인간이 그러더라. 형, 나 미친 것 같다고. 이미 한 번 그런 짓 해놓고 또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욕했지. 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면 이건 그냥 습관이다.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데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때는 나도 농담 섞어서 넘겼는데 나중에 진짜로 검사를 준비하는 걸 보고 내가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라. 준호는 강 쪽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어. 그 여자를 봤다고요? 그의 눈에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다. 회사 근처 커피숍이었어. 민준이랑 약속이 있다고 해서 잠깐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창가 자리에서 낯선 여자가 앉아있더라고. 내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바로 시선을 돌리는 걸 보고 느낌이 이상했어. 근데 조금 뒤에 민준이 들어와서 그 여자 앞에 앉더라. 그때 알아봤어요? 바로는 못 알아봤지.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 둘이 대화를 하는데 여자가 울컥하다가 웃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더라. 그 중간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그는 입모양을 따라하며 그대로 말했다. 당신 나한테만 그랬던 거 아니었지? 그 여자 말고도 또 있어? 내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다. 그 여자 말. 나는 낮게 물었다. 그 여자는 저였겠죠? 그렇겠지. 준호는 대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 아, 이게 진짜 이상한 수준까지 왔구나 싶었지. 그날 이후로 나는 근홍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문자 보내기 시작한 거야. 압박도 하고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내가 지연이한테 말할 거다고.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말한다고. 그럼 그 카톡 캡처 속 누군가는? 나지. 누군가 중 하나.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물론 내가 결정권자가 아닌데도 내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도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화가 났어. 너한테도, 그 애한테도, 엄마한테도,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왜 다들 이렇게 살게 놔두고 있었나 싶어서. 그러면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뱉지도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사고 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아.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강 위로 비치는 햇빛이 그의 옆돌구를 비쳤다. 그날 아침 그놈이 내 집에 왔거든. 오빠 집에요?
응,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른다고 해서 아직 양치도 제대로 안 한 상태였는데 벨이 울리더라. 문 열어보니까 얼굴이 반쯤 무너진 상태였어. 눈은 충혈돼 있고 멍도 조금 들어있고. 멍이요? 누구랑 부딪혔는지 벽에라도 부딪혔는지 자세한 건 말 안 했어. 대신 한 말이 딱 하나였어.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겨우 그 말을 내뱉듯이 했다. 나 오늘 말할 거야. 형, 나 진짜 오늘 말할 거야. 더 이상 도망 못 가겠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지연이한테 솔직히 말해야 될 것 같아.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 말을 하는데 눈이 진짜 무서웠어. 준호가 말했다. 두려운 사람 눈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사람 눈이었어.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전화하든가 여기서 바로 스피커폰 켜고 사과하든가 라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할 용기까지밖에 안 나라 라더라. 그는 자기를 가리켰다. 형한테 말하고 변호사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야 지연이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완전 비겁한 소리잖아. 근데 그때 나는 그 말이 마지막 구조 신호처럼 들렸어. 그래서 나도 비겁하게 굴었지. 그래, 오늘 안에만 말해라. 내가 어지간하면 입 다물고 있을게 라고. 분노와 슬픔과 허탈함이 동시에 치밀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더라. 목소리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들었어. 누구한테요? 정확한 이름은 안 나왔어. 저장된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만 뜨는 것 같았거든. 다만 첫 마디가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갈게. 약속대로 도망 안 치겠다 였어. 약속대로 도망 안 치겠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울렸다. 그리고 나는 거의 속삭였다. 그리고 사고가 난 거예요? 응,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뉴스 속보 알람으로 처음 알았어. 빈 원대교 근처에서 차량 전복 사고. 차 번호판이 눈에 있더라. 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지. 나중에 블랙박스랑 주변 CCTV까지 확인했는데 준호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교통사고인 건 맞아. 음주도 아니었고. 다만 그게 단순 부주의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 어떡해요?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의 끝까지 밟은 흔적이 있어. 그리고 차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꺾였어. 마치 길가로 뛰어든 무언가를 피하려는 것처럼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무언가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다. 사고 직전에 찍힌 CCTV 화면이 있어. 다리로 진입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 근처 방범용 CCTV. 거기에 흐릿하게 잡힌 실루엣이 있더라. 실루엣? 여자였어.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았고. 나는 숨이 막혀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 얼굴은 제대로 안 보였지만 체형이나 옷차림으로 추정하는 정도였지. 근데 그걸 본 순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 누구요? 그날 커피숍에서 봤던 여자. 그 두 번째 가능성의 주인공 같던 여자. 준호는 말을 마무리하며 강물을 한번 내려다봤다. 경찰에서는 그 여자를 끝까지 특정하지 못했어. 자기가 자진해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지. 사고 난 걸 보고 도망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 그럼 내 입술이 떨렸다. 남편이 죽은 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뿌려놓은 지뢰밭 위를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지뢰를 피하려다가 결국 스스로 밟은 셈이지. 그의 비유가 너무 정확해서 아팠다. 그래도 억울하게 누군가가 밀어서 떨어진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가 굳이 그 부분을 강조하듯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미 여기 없고. 나는 강족을 바라보았다. 물 위에 떠있는 작은 부표들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실을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나는 다시 물었다. 조용히 지내면 이대로 끝날 줄 알았거든.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너도 엄마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면 차라리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 혼자 죄책감 안고 살면 그만이라고. 근데 장례식장에서 그 일이 터지는 바람에 모든 게 무너졌지. 민호가 나타나고 수진 씨가 나타나고 변호사가 친자 확인 서류를 꺼내고 그때 이미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됐더라.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숨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 너한테 욕을 먹더라도 내가 아는 건 다 말해야 한다고.
적어도 너는 더 이상 상상 속에서만 괴로워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눈동자가 시큰거렸다. 오빠 말 듣고도 아직도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럴 거야. 근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달랐다.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분노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이상한 감정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 미안하다. 더 미안해야 할 사람은 이미 죽었잖아요. 나는 낮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겠죠.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강가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동안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모든 조각이 딱 맞게 들어맞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큰 그림은 보였다. 남편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을 2번, 3번, 4번으로 늘렸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거짓말과 겁쟁이 같은 선택들 때문에 도로 위에서 마지막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나에게도, 수진에게도, 민호에게도,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또 다른 아이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는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어를 붙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모두가 조금씩 가해자이고 모두가 조금씩 피해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의 선택들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순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오빠 없이 나 혼자였다.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주었다. 유언장에 언급된 추가 부양가족과 관련해서는 상속인인 배우자이신 최지연 씨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법적으로 이미 친자 확인이 완료된 자녀가 1명 있으므로 그 아이에 대한 상속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신탁 형태로 남겨두실지 아니면 일단 보류하실지 선택해야 하고요.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민호에게 입을 열면서도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민호에게 없는 사람 취급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상속 비율을 정확히 어떻게 할지는 아직 숫자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서 당장 답은 못하겠어요. 다만 딱 하나는 정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신가요? 법적인 서류 어디에서도 그 아이를 추가 부양가족이라고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에 변호사는 눈을 깜빡였다. 네? 그냥 자녀라고 적어주세요. 추가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아이가 덧맞잖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마치 옵션처럼 적어놓는 게 너무 싫어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가 이내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네, 그 부분은 문구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기르게 들이켰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래의 제가 결정할 수 있게 일단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요. 혹시라도 언젠가 누가 문을 두드리고 당신 남편이 우리 아이 아빠였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때 완전히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상황을 실제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준비가 되어 있을 리가 없겠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근데 준비가 되어 있든 말든 인생은 그냥 들이닥치잖아요. 이미 한 번 배웠어요. 그는 짧게 웃다가 금세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신탁을 설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혜자를 특정하지 않고 고인의 자녀 및 그 밖에 법이 인정하는 혈족 정도로 표현하는 식으로요. 나중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최종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게요. 그 말은 복잡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최소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겠다는 아주 작은 결심이 나를 조금 덜 미워하게 만들 것 같았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장례식과 유언장, 경찰 조사, 변호사 상담, 그리고 수진과의 여러 차례 대화와 만남. 그 사이사이 나는 거의 매일같이 울었다. 울다가 멍해 있다가 또 화가 났다가 다시 울었다. 그 중간중간 나는 남편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었다. 나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다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미안해. 미안하다 지연아.
죽은 사람의 목소리는 이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못했다. 지우는 순간 나와 그를 이어주는 마지막 통로조차 끊어질 것 같아서.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 주 토요일에 민호 생일 파티 하려고요. 문장을 읽자마자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다. 가족이 올 수 있으면 좋겠대요. 그 짧은 말 뒤에 여러 의미가 숨어 있었다. 가족. 도대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나는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갈게요. 보낸 후에도 마음이 계속 덜컥거렸다. 하지만 가지 않는 것도 나답지 않을 것 같았다. 토요일 오후 수진의 집에는 작은 풍선과 해피 버스데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리본 장식, 종이 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호는 푹신한 공룡 잠옷 위에 파티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뛰어다니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바로 달려왔다. 이모 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끌고 갔다. 방에는 몇 개의 장난감, 책장, 그리고 벽에 붙은 또 다른 그림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에 나를 닮은 듯한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누구야? 내가 묻자 민호가 말없이 웃었다. 이모, 센스 있는 아이였다. 다른 엄마들과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나는 잠깐 베란다 쪽으로 나와 바깥 공기를 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 옆에 섰다.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이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우리 사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모 말고는 없죠.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역에서 제가 이모가 된 거예요? 그럼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미 아이가 인정했는데요. 두 사람의 웃음 속에는 슬픔과 위화감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 속에 작은 위로가 있었다. 잠시 후 케이크에 촛불이 켜지고 모두가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다. 민호는 두 눈을 꼭 감고 뭔가 열심히 빌더니 촛불을 후 불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아이는 신나서 소리쳤다. 엄마, 나 소원 빌었어. 무슨 소원 빌었는데? 비밀. 민호는 살짝 내 쪽을 힐끗 보았다. 그 눈빛에서 무슨 소원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 같이 살면 안 돼? 며칠 전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이었다. 아이는 단순하고 정직한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따위는 모른 채. 파티가 끝나갈 무렵 다른 엄마들과 아이들이 하나둘씩 돌아갔다. 집안이 다시 조금 조용해졌을 때 수진이 큰 숨을 내쉬었다. 이모, 이거. 민호가 어디선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포장지로 꽁꽁 감싸진 상자였다. 이게 뭐야? 원래는 나 나중에 커서 아빠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상자를 내밀었다. 아빠 못 보니까 이모가 대신 가져.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이가 만든 듯한 조악한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구슬이 몇 개 빠져 있고 색깔도 제멋대로였지만 누군가를 위한 정성이 느껴졌다. 가운데에는 작은 하트 모양 플라스틱이 달려 있었다.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어린이집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라고 했어.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원래는 아빠 줄 거였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이모가 대신 가져 있어. 이모도 아빠 사랑했잖아. 그 말에 목 안쪽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래, 고마워. 나는 목걸이를 손에 꼭 쥐었다. 아이가 건넨 이 작은 것 하나가 거대한 상처 위에 붙이는 얇은 밴드 같았다. 상처를 다 치유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기에 닿는 통증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는. 밤이 깊어질 즈음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여전히 처음 남편이 죽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 사이에 민호가 준 그림과 목걸이가 새로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결혼 반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손가락 사이를 꽉 채우고 있었다. 천선이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얇은 금속이 유리 테이블 위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다.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은 이미 장례식장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몸으로 인정하는 건 지금이 처음이었다. 감정이 복잡해서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이 허전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하게 가벼웠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었다. 나는 남편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으로 차를 몰았다. 장례식 이후로 제대로 찾으러 가지 못했다.
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납골당 안은 조용했다. 주말 오후라 그런지 몇몇 사람들이 흰 국화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서 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칸 앞에 섰다. 사진 속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웃고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얼굴이었다. 안녕. 입에서 나온 인사는 의외로 평범했다. 끝내 이런 자리에서 인사하게 되네. 나는 꽃을 아래에 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당신이 죽고 나서 내가 알게 된 게 너무 많아. 날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꺼내는 기록 같았다. 좋았던 기억들도 분명 있었어.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새벽까지 드라마 보면서 웃고, 돈 모으자고 계획 세우고, 서로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그때는 그게 전부 진짜라고 믿었어.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지금도 그 기억들 자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 순간만큼은 당신도 나를 사랑했겠지. 문제는 그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랑했다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했고, 사랑했다면서 나한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고, 사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진 속 그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살아 있었다면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을까? 당신 특유의 웃는 얼굴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을까? 그러면 내가 용서했을까? 나는 잠시 스스로에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당신 죽고 나서 알았지. 내가 당신의 아내였던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다는 걸. 그 시간이 당신의 거짓말에 묶여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납골당한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안 어딘가에서는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할게. 더 이상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디까지 나를 속였는지, 어디까지 진심이었는지 따지는 일은 여기에서 끝낼게.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대신 당신이 남긴 사람들은 책임지려고. 당신이 못한 걸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린 아이들이 죄책감 때문에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일만큼은 막고 싶어. 민호 얼굴이 떠올랐다. 그림을 들고 웃던 얼굴, 내 손가락을 붙잡고 약속하던 손. 민호는 잘 클 거야. 당신이 없어도. 아니, 어쩌면 당신이 없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클지도 몰라. 말은 잔인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아직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또 다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도 언젠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볼게. 그게 내가 당신이랑 살았던 시간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할게. 나는 마지막으로 사진 속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사랑했어. 그건 사실이야. 지금도 완전히 거짓말이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어. 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할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한가운데 있던 덩어리가 아주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를 하고 납골당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햇빛이 눈부셨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피부가 그 차가움을 정확히 감지했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핸드폰이 진동했다. 수진이었다. 잘 도착하셨어요? 민호가 이모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봐서요. 나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걸 느꼈다. 잠깐 정리할 게 있어서요. 다음 주에 같이 놀이터 갈까요? 답장이 잠시 늦게 왔다. 그러다 짧은 문장이 도착했다. 좋아요. 나는 또박또박 문자를 쳤다. 우리 천천히 가족 비슷한 거라도 해봐요. 전송 버튼을 누르면서도 손이 조금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대와 두려움과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 길 위에는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수많은 날들이 보이지 않는 실선으로 이어져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과부라는 말로만 불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최지연이다. 누군가의 거짓말에 갇혀있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사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시간들을 견딜만 하다고 느껴졌다. 차는 천천히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여전히 차갑게 푸르고 겨울이 끝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봄이 올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게 인생이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니까.